밥만 먹고 공부만 했죠 뭐. 뭐 전교 1등 했었고요. 수학을 제가 연구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느낌? 혹시 저 같은 수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 전 100점 맞았거든요 그때. 근데 얼마나 재수없었겠어요. 나 정도 아니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김동관이라고 하고요. 네. 조그만 헤지펀드에서 퀀트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뭐고 퀀트는 뭐죠? 헤지펀드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한에서,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그 안에서 네. 가능한 많은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고, 그 버는 돈을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범죄가 아닌 선에서라고 하니까 어떤 일까지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한데. 근데 그렇게 간당간당하고 그런 위험한 펀드도 있겠지만 저희 펀드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기껏 해봤자 주식, 뭐 채권, 그 뭐 옵션, 뭐 선물, 뭐 이런 되게 어찌 보면 그 클래식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안에서의 그 다양한 지표들과 다양한 툴들을 제도권 안에서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 모든 것들 다 이제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만 투자하는 펀드, 선물만 투자하는 펀드 이런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 모든 걸 쓴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인사이드 트레이딩하는 그런 레벨의 옛날에 그 악명 높았던 헤지펀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퀀트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생소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퀀트는 그러니까 퀀터터티브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제 수학이나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필터링을 하고, 그 후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고 또 시장의 리스크를 예측을 해서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그냥 감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가 이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딱딱 할 수 있고, 그에다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시스템에 넣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많이 끌고 오고 수익을 많이 돌려주는, 거기서 수학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 헤지펀드라는 이름 자체가 애초에 리스크를 헤지하기 때문에 헤지펀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서 그 리스크 이제 저희는 이제 헤지펀드 중에서도 이제 퀀트 헤지펀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그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는, 실제로는 이제 마켓이 되게 효율적이라면 그 리스크가 없을 경우에 그 내가 돈을 벌 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네. 실제는 마켓 자체가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찾아보면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긁어 모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조건이 있나요?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10만 원 드리면은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정도 코 묻은 돈은 취급을 안 하고요.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개인 투자자인 경우에도 막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제가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100 밀리언 정도는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100 밀리언이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얼마죠? 그럼 너무 큰가? 이건 너무 크구나. 그건 개인 투자자가 개인 100 투자자는 밀리언이 개인 투자가 힘들다. 개인 투자자는 아마 1 밀리언 정도면 될 거예요. 1 밀리언이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100 밀리언 정도 있어야지 이제 좀 투자하기 그 새로운 펀드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 1 밀리언 정도면 아마 투자가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꼭 조심해야 회사에서. 되는 게 네. intellectual property라고 이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지적 재산권이 있는데 그거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서 연구하면서 만든 모든 것들은 회사에게 것으로 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갖고 나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대신 이제 거기서 내가 썼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그냥
이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내 그냥 경험 같은 거 가지고 새로운 펀드를 만들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한 건 가능해요. 처음부터 너무 자세한 걸 물어봤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평소에 뭐 하고 지내는지 그런 것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요새 일하고 나서는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원래 취미 활동이 인생에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분 안 좋을 때 수학 문제를 푼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진짜 어렸을 때 얘기고, 취미 활동, 그러니까 약간 수학을 제가 연구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느낌? 수학은 취미 활동일 뿐이고, 근데 돈이 다행히 취미를 하는데 들어오는 그런 게 수학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따로 취미가 없었거든요. 혹시 저 같은 수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전에도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나 보구나. 근데 본인도 저랑 같이 밥 먹으러 식당 가면은 그 15% 계산 안 돼갖고 계산기 꺼내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그쵸. 그거 어떻게 된 그건 거죠? 산수니까요. 산수랑 수학은 어떻게 다른 거죠? 수학에서는 네네. 숫자가 안 보이죠. 수학이 이제 숫자가 안 보이면 안 보일 수도 이제 수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모르지 않을까.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즘에 뭐 성당 가고 회사 다니고 술 마시고 이거 말고 하는 거 없나요? 딱히 그것 말고는 뭐 가끔씩 이제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여행 다니고, 그것 빼고는 사실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집에서 이제 스위치로 포켓몬 게임 좀 하고 그 정도? 그런 것 빼고는 이제 딱히 하는 게 없지 않을까. 유튜브도 이제 고양이 강아지 동영상 보고. 어렸을 때 언제부터 수학을 잘한다고 느꼈고 어떻게 수학을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나요? 그냥 그때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잡생각 없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수학 공부하면서 문제 풀다 보면 수학은 답이 딱 정해져 있고 딱딱 맞으니까 이게 뭔가 논쟁이 본인 성향에 맞았구나 그게. 맞아요. 성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잘하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 두각을 나타낸 건 언제부터요? 내가 남들보다는 월등히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부터 경시대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상을 받아오고 이제 그 상금으로 이제 그 우리 집안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고 잘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얘기네. 나 초등학교 때 나 축구부였었거든요. 저는. 축구밖에 안 했었는데. 축구는 돈 나오기 쉽지 않지. 난 너를 볼 때마다 구딜 헌팅에 나오는 그 맷 데이먼의 친구가 된 것 같아. 그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잘 봐야겠다 진짜. 중학교도 특수한 중학교를 갔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평범한 중학. 그때는 저희 평준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민사고를 가려면 이제 중학교에서 막 전교 1등 이런 걸 했어야지 되지 않나요? 뭐 전교 1등 했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경지 성적이 좀 있었죠. 제가 그때 강원도에서 수학하고 컴퓨터 경시대회가 1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된 게 아닌가. 근데 강원도라서 좀 더 이제 경쟁이 덜 치열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아마 더 잘하는 애도 많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뭐 서울대 있었거나 하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한 척을 하시겠다. 민사고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민사고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교 1등을 하고 이제 조기 졸업을 2년 만에 하고 서울대 갔잖아요.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때는 뭐 밥만 먹고 공부만 했죠 뭐. 그냥 진짜 기계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삶의 여유가 엄청 있던 것 같지 않고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앞으로의 인생을 살 때 뭔가 학점이나 그런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못해가지고 뭔가 못하게 되면 되게 억울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못해서 아마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걸 선택을 못하게 됐다. 그럼 되게 억울할 것 같고 되게 해서 막 그게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없애자. 나중에 선택의 시간이 올 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것 때문에 노력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좀 그 레벨에 온 것 같나요 지금? 그 정도 나이가 됐잖아요. 뭔가 그쵸. 직장을 선택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요? 그때 그만큼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솔직히 지금 인생에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도 수학과를 갔나요? 서울대 수학과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4년 동안. 그때는 좀 여유롭게 살았어요. 진짜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냥 학점 나오고 막 그러니까 민사고보다는 훨씬 수월했다고 그때 그랬던 제가 것 같은데. 한 계속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공부했던 거에 한 4분의 1쯤 공부했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아, 근데 성적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없는 게 약간 1등을 해야 된다 해서 A뿐만 맞으면 된다 해도 넘어가니까 아.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의. 아, 그러니까 여유가 그만큼 생기니까 삶이 좋더라고요. 그때 많이 놀았어요. 그때. 서울대에서도 무슨 대회 나가서 상 받았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때 뭐였지? 대학교 수학 경시 대회? 대수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나가가지고 한 번 2등하고 한 번 1등한 적 있어요. 아, 그게 이제 MIT 가는데 도움이 된 건가요? 그게? 뭐가 결정적으로? 됐을 수도 있는데 결국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추천서와 학점이었을 거예요. 아, 학점이 좋았구나. 학점이 4.25였나? 전공이 4.25였나 그랬을 테니까 4.3 만점에. 그랬구나. 그래서 저번에 누가 시험 잘 봤다고 98점인가 맞았다고 아. 자랑했는데 정색하더니 그거 잘 본 거야? 100점도 아닌데 99점이 막 아니 전 100점 맞았거든요 그때. 근데 아. 제 후배가 와가지고 90점 맞다고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지 나 그 100점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 아,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요. 선배지만. 뭐 걔도 열심히 지금 수학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만점의 기준에서 살아왔으니까 그거를 뭐 좀 재수 없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정말 그런 올가닉한 리액션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뉴욕은 왜 오게 됐죠? 왜 MIT죠? MIT는 그냥 지원 학교 중에서 가장 괜찮은 학교가 MIT여서 붙은 학교 중에서 그래서 MIT에 맞고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수학과 포닥을 좀 하다가 이제 직업을 구하려다 보니까 뉴욕에 직업이 많아서 어쨌든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지. 뭐 직업이 많으니까 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고요. MIT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그때는 석박사를 했죠, MIT에서. 그쵸. 석박사라고 할 수 있고 원래 저희는 그냥 박사 5년 과정인데 그냥 재밌었어요. 그때는 뭐 연구도 열심히 하고 뭐 놀기도 많이 놀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때. 코닥이 뭐죠? 코닥이? 네? 코닥? 포닥이요. 포닥? 그 포스트 닥터럴 리서처라고. 제가 아는 건 코닥 그 필름 카메라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걸 몰라도. 포스트 닥터럴 리서처라고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박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교수에 임용되기 전에 잠시 동안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 그래서 교수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보통 많이 거쳐가는 단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는 수학 쪽 그 학계에 남으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럴 생각도 있었죠. 근데 왜 지극히 상업적인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확 틀은 이유가 뭔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원할 때쯤에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음, 직업이 없더라고요. 학계에.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직업을 못 구하면 집에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직업을 미국에서 구하고 싶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우연히 지원을 하고 우연히 잘 붙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럼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제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됐죠. 어, 포닥까지 포함하면 4년인데 이제 포닥은 어쨌든 아카데미아니까. 수학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수학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하고 굉장히 상업적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회나 뭐 아쉬운 점은 없나요? 이게 수학은 재밌는 학문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건 있어요. 수학이 재밌으니까 재밌는 걸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더 이상 취미 생활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뭐 그 정도의 레벨인데 일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지금 생활이 훨씬 더 편해요. 일의 양도 적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돈도 더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자유도는 사실 아카데미가 훨씬 낫지만 이게 어쨌든 자유가 있는 만큼 그만큼 내가 나를 자신을 쪼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하면 일하고 나는 시간에는 진짜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인더스트리가 훨씬 더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돈 맛을 봐버렸구나. 돈 맛이 사실 결국 돈이 짱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학계에 남는 게 돈이 덜 되거나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뭔가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그쪽에서 중간에 내려놓고 이제 상업적인 걸로 빠지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진짜 식으로 많아요. 치면은 학계에서 약간 인재를 잃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뭔가 개선할 점이나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사실 없었는지. 수학 같은 기초 분야는 진짜 중요한 분야고 다른 분야에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는 분야라서 더 투자를 하고 더 돈을 많이 주고 좀 더 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게
경제 논리상 쉽지 않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리소스 배분을 그 나라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진짜로 정책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사실 이제 근데 학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하면 아쉽죠. 그런 것들이 좀 더 투자가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아마 좀 더 그 기초 분야가 튼튼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대접받는 상황이 될 텐데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연구한 만큼 그 고생한 만큼 그거에 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니까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실 돈도 중요하니까. 돈 특히나 중요하죠. 뉴욕에서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뉴욕에서는 진짜 얼마 더 한 달에 얼마 더 받고 이게 삶의 질이 결정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구나. 미국에서 수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어디가 있죠? 수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제가 이제 입학할 당시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하버드, MIT, 프린스턴, 스탠포드, 칼텍, 뭐 UC 계열 학교 중에 좋은 곳도 많고 UCLA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기 당장 여기 NYU나 콜롬비아도 좋은 학교고 또 해도 주립대 중에 좋은 학교도 엄청 많아서 꼽으면 열생각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원래 뭐 해외에서 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바로 지원해갖고 뉴욕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루트가 뭐가 있어요? 뉴욕으로 건너오고 싶고 뉴욕으로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뉴욕을 수학으로 오기엔 진짜 쉽지 않고요. 일단은 학교 자체가 많이 없을 뿐더러 거기서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나서 수학으로 여기서 취직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어가 되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따지고 싶어 할 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박사만 뽑거든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안 뽑으려고 할 거고 뭐 여러모로 쉽진 않은데 내가 아니면은 도전도 하지 요 정도 레벨 아니면 쉽지 않지 않을까. 나 정도 아니면은 나 정도 아니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뉴욕으로 기본 제너럴하게 아마 수학 같은 걸로 미국에 오려면 유학이 가장 그나마 쉬운 길이고요. 유학? 네. 그리고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가 많으니까 미국 전역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기회도 좀 더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하고 디그리를 받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취직을 하는 거는 수학과가 여기서 취직하긴 되게 쉬워요 또. 아까 어렵다며. 아까는 학부에서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외의 그 학교에서 학부를 받은 레벨이면 되게 취직이 힘든데 여기서 학부 나오거나 여기서 박사가 있거나 뭐 외국에서 박사가 있어도 수학 그런 것들 제너럴하게 취직이 쉽긴 해요. 어찌 보면 그냥 학부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취직하는 게 아니 그거는 무슨 분야든 다 어려우니까. 파이낸스 쪽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 말고 그렇게 수학을 전공하면 취직이 쉽다 그랬는데 어디로 취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쉬운지 보통 파이낸스랑 테크가 가장 수학을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도 그렇고 그쪽은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하는 데에서 수학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학 디그리를 가지고 여기서 지원하면 뭐 경력이 없어도 뭐 코딩 경력 좀 있으면 좋겠지만 코딩 경력이 막 크게 무관하지는 않게 그냥 수학 잘하는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데려가려는 경향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 취직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특히 요즘 세대에서.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데 숫자로 말하면 되나요? 숫자로 말하면 그래도 토플 100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토플 100점이 그 대학원 갈 때도 거의 리밋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시험 성적이 있으면 뭐 어쨌든 내낼 때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할 때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일하는 경험이나 학교 다닌 경험이나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걸 내가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여기서 유학한 것만큼 되게 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면 진짜 기본적으로 토플 100점은 넘어야지 아마 그래도 이 사람이 영어를 하는구나라고 봐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인데 그 대략적인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수입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싼 거 말고 그냥 웬만한 음식점 가서 메뉴 안 보고 카드 긁어도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은 정도? 또 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렌트비를 지금 얼마를 내고 있죠, 한 달에? 렌트비가 한 달에 3천이 조금 넘어요. 3,000달러가 3,000불이 좀 넘어요. 넘는데 그거 네. 내면서 별로 마음 아프지 않은 정도? 그다지 아프지 않을 정도로 벌고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앞으로 그런 수학 관련된 일을 하고 싶거나 뉴욕으로 이제 진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시죠. 수학을 재밌어 하는 사람이라면 수학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인생이 두 개였으면 하나쯤은 수학에 다 써보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 이미 하나를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뭐 거죠? 지금 한 반밖에 안 썼으니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수학 그 재밌는 것도 많고 아프게 학부에서 공부하는 것이 끝도 아니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 대학원까지 가서 수학 공부하고 또 그걸로 뭐 다른 사람을 가르치든 뭐 연구를 하게 되든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뭐 수학이 이제 도중에 하다가 만약에 재미가 없다,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면 다른 것도 많으니까 수학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간 낭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